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6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충돌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아니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의 대상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정 중계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잊을만 하면 소환됐던 이 장면. 앞으로도 두고 회자될 모습인데요.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정치! 파도! 원천! 무력! 국회 사무실 점거, 의원 감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동물국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빠루가 등장했었죠. 빠루, 오선 의원이 초선다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똑같아요.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원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는데요.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만에 첫 선고를 받아든 정치권.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 스스로 위반한 사례. 말미에 나온 재판부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빠루, 사전상에는 없는 말이고요. 쇠지렛대 정도가 더 나은 말이긴 합니다만 워낙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진 등으로 6년 7개월 동안 종종 회자가 됐습니다. 그 1심 선고가 오늘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천만 원의 벌금,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왔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 원 벌금이고 국회법 위반은 15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도에 통과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본회의장 어떤 점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됐는데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판단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패스트트랙이 이제 충돌이 될 때 결국은 이제 준연동제와 이제 공수처 처리라는 어떤 두 가지 이슈를 두고 민주당과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강하게 이제 부딪히면서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를 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그 유성정당도 만들면서 또 공수처까지 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과연 국회에서 어떤 정당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물리적 충돌을 어디까지 이제 보호할 것이냐 이런 어떤 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은 하되 그러나 또 의원직은 또 유지를 한 그런 재판부의 고민의 일단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느껴졌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한 셈이잖아요. 예. 그리고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다. 이건 저항권도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우리의 저항권이다. 이런 것도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영상을 보면 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지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잡아갔어야 되는데 아,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한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또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미 국민적 판단을 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이 이렇게 거의 6년 가까이 끌지 않았더라면 또 중간에 어떻게 판단이 됐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구형 자체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2년 구형이 됐었는데 예. 벌금형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저는 뭐 한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뭐 항소심 또 최종심 가서 다투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앞에 다 유죄로 그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그러나 혹은 다만 이렇게 나오면 아마 줄어들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벌금형에 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심 선고가 주는 그 메시지는 정말 아프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경원 의원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 원 벌금, 국회법 위반 400만 원, 그래서 합치면 2,400만 원이라서 선고 직후에 일부 언론사는 그 스마트폰 앱에 푸시라고 하죠. 속보가 2,400만 원이니까 의원직 상실이다라고 잘못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죄가 그 같이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어떤 폭력 등 유형력의 행사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의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을 할 수 없죠.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예.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징역형이 선고 가능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 그거와 분리 이제 선고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적은 400만 원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속보가 떴을 때 예. 벌금 액수가 희한하다. 2,400만 원. 예.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1,150만 원이 선고가 됐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 선고가 된 벌금형이 합쳐져서 이렇게 속보가 나온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가 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니까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국회법 위반죄는 500만 원 미만이 전부 선고가 된 것이고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제 항소를 제기할 거예요. 거의 예. 이제 일주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전부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는 상고가 안 돼요. 예. 유무죄만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까지 보면 거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소심, 즉 2심까지 가서 좀 뭔가 더 아직은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정광재 의원님 웃으신 이유가 왜냐하면 항소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요새 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대장동.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심 포기를
민주당과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소 자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일주일 안에 이거 항소할 수 있을까? 아니, 본인들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는 차원의 항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웃은 겁니다. 예.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항소 자제를 그렇게 옹호했었던 민주당이 그리고 또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할 거냐라고 묻는 식의 논평이었는데 아마 나경원 의원은 일정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검찰이나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벌금 400만 원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뭐 2019년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정당인도 아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사법화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판결을 해야 하는가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놓은 결론이 이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검찰에서 항소할지 안 할지 그걸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징역형,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징역형을 구형해 놨는데 전부 지금 벌금형으로 간 것이고 당시 구형도 이철규 의원 빼고 전부 징역형이었어요. 현역 의원 6명 중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금형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는데 이걸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교합니까? 경우가 다른 것이죠, 그건. 근데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긴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벌금 90만 원 나온 경우에 검찰이 항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좀 자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안이고 대장동과는 또 다르죠. 대장동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항소를 안 한 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직 검찰 항소 여부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뭐 나오면 저희가 또 양측 검찰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정치인들도 2심까지 가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여기서도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하자 나 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거칠게 일종의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홍석준 의원님 저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의 일종의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순발력 있게 티카타카는 잘하는데 아마 저 이야기를 딱 하고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공무상의 어떤 비밀을 누설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대규모 이런 어떤 재판까지 간 사례인데 사실 정치적 영역을 사법적 영역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어떤 선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런 어떤 동물 국회 자체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모든 어떤 상황이 민주당의 어떤 꼼수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법을 이제 그 갖고 이제 다시 태우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에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총지휘에서 저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고 또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영역이 아닌 좀 정치적 영역에서 좀 해결하자 뭐 그런 어떤 취지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마치 나경원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청탁, 부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토론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 당시에는 뭐 나경원 의원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좀 당내 많은 어떤 그 사람들 당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어떤 포인트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도 저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일단 공소 취소를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죠. 오늘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전부 유죄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뭐 법률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는 공소 취소 자체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같이 27명이 기소됐는데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상식적으로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엔 전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오늘 유죄 판결로 당시 이 공소 취소 시도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물론 이제 최악은 면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튼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송구한 일이죠. 예.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처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합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정말 다수의 이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2019년에 가도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안 벌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석 구성수가 그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물론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만 많은 그 벌금이 나왔고 국회선진화법은 의원직 유지와는 상관없는 400만 원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뭐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재판부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은 뭐 의원직 상실 여부 이런 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요. 바로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한 적 있습니까? 이상경 부회. 제가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저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뜬금없는 정말 우리 헌법상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전국이 난리가 나고 온 국민이 뭐 당황하고 공포에 떨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자기 방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뭐 전화했다. 그냥 뭐 수고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전화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은 말입니다만 저게 말이 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황당하다.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건 아닙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진입하는 시점에 통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판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좀 뭐랄까 당당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계엄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는 말 김영남 의원도 짚어주셨는데 김희정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계엄날 밤이 정말 그냥 일상을 누리는 국민들의 평온한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엄 선포가 되자 다들 오보인 줄 알았다. 이게 방송사고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뜬금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선포해놓고 나니까 막상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추경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뭐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초현실적인 발언 같고요. 국민은 그 순간에 그 공포와 충격과 그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국회 앞으로 다들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일이 막상 없어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국민들께 지금 이후 12월 3일 밤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고요? 한가해서? 정말 이걸 또 믿으라는 겁니까? 계엄 해제 전환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라고 했겠죠.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도 뜬금없이 나경원 의원은 또 왜 출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경원이 5선 의원이고 당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원내대표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 막아라 이렇게 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딱히 없었다. 정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 상황 오늘 하나만 좀 짚어보고 백다 앵커에게 넘길게요.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가 오찬, 오늘은 3선 의원들. 뭔가 좀 내부를 다잡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이래로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제 외압에서 멈추는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좀 법치가 지금 무너진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좀 더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싸우고 또 국민에게 더 처절하게 좀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는 어떤 내부 좀 자성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 지도부, 특히 이제 장동혁 지금 대표만 보이고 그 이외에 좀 의원들은 뭘 하나 이런 어떤 비판적인 좀 목소리도 있어서 아마 당 최고 지도부로서 많은 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좀 많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어떤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 선수별로 돌아서면서 4선 오늘은
삼선 의원들과 이제 오찬을 겸해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당대표로서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도 아니고, 또 1.5선이라는 이 구조적인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예. 좀 장동혁 대표가 많이 좀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재선 의원들도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계속 이런 행보가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전부는 아니고 예. 각 뭐 지역별로 한두 명씩 해서 5명에서 한 7명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예. 아마 이런 어떤 자리를 계속적으로 좀 가질 겁니다. 네, 한번 일종의 위기에 빠진 장동혁 대표 뭐 리스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좀 타개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중요한 게 많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헌재에서 다 얘기했고 여기서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한덕수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택적인 답변 속 이 사람에 대한 증언 취지는 또 달랐는데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제가 딱 잘랐고. 군 투입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또 다른 부하와 재대면한 윤 전 대통령, 어김없이 부하 탓이 이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일주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뭐 충돌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지렁이 글씨로 공격받았던 1차 메모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좌관이 정서시킨 뒤 폐기라고 밑에 돼 있죠.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메모는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종이에 이렇게 날려 쓴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로 그 부분으로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다운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메모는 흰 줄이 있는 흰색 메모지 같은 거에 썼었고 폐기를 했고 2차, 3차 메모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노란색의 이제 그 포스트잇처럼 생긴 예. 그것 때문에 뭔가 뭐 혼선을 일으킨 거냐라고 이제 홍장원 차장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 메모지를 제출한 게 아니고 1차 메모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받아 적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또 그거를 뭐 노란색 그 메모를 제출한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1차는 이런 형태입니다라고 제출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홍장원 지렁이에 꽂혀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의 그 명단이 체포해오라는 명단이 영의원 방첩사령관의 메모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도 일정 부분 겹치고 다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이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홍장원 차장이 아니 그러면 싹 다 잡아오라고 하는 건 누굴 잡아오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이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 메모 가지고 이거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그 노란색 포스트잇에 있는 그 메모가 최종 메모로 변환했다라고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예, 지금 화면상 가장 그런데 왼쪽이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저게 아예 본인의 메모가 아니었구나. 그냥 임의적인 인터넷에 있던 메모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한 것이구나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오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의원이 당시에 그 노란 메모가 마지막 메모로 연결됐다는 것은 마치 정말 그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은 일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홍장원 그 차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재판이나 여러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전에는 그러지 못했나라는 의문은 갖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탄핵 심판 때부터 아주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싹 다 잡아들이라 이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증언 때문입니다. 오늘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이 증언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맞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강하게 되묻자 말문이 막힌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전화하기 전에 국정원장에게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더 되묻지 않고 변호인을 향해서 질문하시죠. 이렇게 순서를 넘겼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싹 다 잡아들이라 이걸로 부딪혔어요, 오늘.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그 앞서 김희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홍장원 전 차장만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이유는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다음에 정치인들 관련한 체포 얘기를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이었거든요. 예. 당시는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만 당시 홍 차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뭐 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이 여러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감정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 말고도 많아요. 저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 감정의 문제 같습니다. 감정의 문제다. 예, 홍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고 체포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지금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인터넷에서 그냥 지렁이 같은 저런 것을 뭐 다운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홍장원 차장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예인영 방첩사령관한테 확인을 이제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어두운 데서 썼는데 자기가 이제 왼손잡이라서 뭐 이렇게 흘렸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이터도 아니고 자기 이제 직무실에서 이현영 방첩사령관과 했고 또 그 왼손잡이도 아니고 오른손잡이라는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제 1차 저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저것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보좌관한테 해서 2차, 3차 메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쓴 2차, 3차 메모지 쓴 보좌관조차도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했던 1차 이것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난리 쓴 거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다운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메모, 그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여인영 방침사령관과 또 지금 뭐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있던 직접적인 체포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홍장은 차장이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 즉 1차 메모는 그냥 예시로 인터넷에 다운받았다. 이 이야기는 저는 앞으로 홍장은 차장의 어떤 메모의 어떤 신뢰성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체 지금까지 정치인 어떤 체포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홍장원 전 차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해서 그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방첩사 사령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그게 창작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관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오늘 김계리 변호사에게 헌재에서 재판을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옥신각신 공방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김계리 변호사에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보좌관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누구냐 뭐 이름 얘기 이런 거 하면서 보좌관이 3명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기밀이니까 밝힐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헌재 재판할 때 김계리 변호사 당신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 보좌관의 진술서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메모는 존재하는 것이고 창작물도 아닌 것이고 다른 유사한 메모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증거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은 이 계엄 이후에 일관되게 지금 현재까지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윤석열 피고인뿐입니다. 예. 오늘 김계리 변호사를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거 어떻게 기억 안 나세요? 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예. 반론이요? 아니 그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이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인으로 못 나온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엄 당시에 그 대통령실 CCTV에 있는 정말 읽어봤던 그런 어떤 보안 자료까지도 다 나오는 판에 그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홍장원 차장 말이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적인 거짓말을 해서 왼손 오른손잡이 그리고 그 처음에 썼던 것이 공터였는데 지금 그 책상에서 썼던 것으로 드러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어떤 진술, 메모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완전히 깨졌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전 차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10월 1일 국군날 행사 이후에 그 관저로 불러서 술 엄청 먹이더니 뭐 한동훈 잡아와라, 뭐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평소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저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 홍장원 전 차장 공판 계속 지금 증인신문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또 내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요. 증언을 거부하겠다. 1년 전이라 기억 안 난다라고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또 답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답하고 싶은 질문에만 답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멋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가 불량한 피고인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한덕수 그 재판에도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왔어요. 나와서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도 그 답변들도 진실성이 떨어지는 게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뭐 한덕수 전 총리는 좀 감싸려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과거에는 사령관들 책임 아니다.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뭐 물론 내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오락가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다 떠넘기는 그런 모습 저희가 다 어제
재판을 통해서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재판 포함해서 각종 재판에 임하는 이 태도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다.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섞고 출석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방금 언급하신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증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피고인석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확히 읽어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총리가 재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반대 취지로 읽혔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건 한 전 총리를 뭐 감싸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갔잖아요. 근데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이상하리만큼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수인처럼 계속 행동을 했단 말이죠.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저런 이유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친위 구태타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나중에 저 윤석열 피고인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본인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다고 뭐 특별히 유무죄 판단에 큰 장애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정광재 의원님, 이거 본인한테도 유리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 뭐 재판에 임하는 전반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였는지 재고였는지 여튼 재고해달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 진실에 부합한 것이지 뭐 굳이 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내란 혐의의 최저 형량이 무기금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본인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었던 만큼 이 재판 하나하나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 역사의 기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실한 태도로 전 대통령이지만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거짓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의거한 진실에 가까운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증언은 대단히 신빙성이 약한 것이 제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면 피고인 윤석열의 성향상 그 직무실 바로 붙어 있는 거기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른바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직무실이 있는 청사의 전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욕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재고 요청이라든지 반대 취지의 발언을 안 했단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성향으로 볼 때. 그날 12월 3일 밤의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재 의원이 말한 대로 일종의 재판 자체가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 기록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사, 언론사, 선관위 등의 병력이 출동하다가 철수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증인은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지금 민간 기관, 뭐 당사나 민주당사나 여론조사꽃 이런 데는 자기가 올스톱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좀 감싼 듯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 장관 측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만한 답변 아닙니까? 저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얘기로는 누가 뭐래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미리 김용현 전 장관이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급박한 과정이니까 뭐 사후 재가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는 아직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주장이다. 김용현 의원님, 이거 뭐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뭐 협의가 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예. 사실관계하고는 맞지 않죠. 저 증언 내용은. 왜냐하면 뭐 꽃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에 실제로 그 계엄군이 갔잖아요. 다만 그 명령을 전달받은 그 요원들이 일부러 천천히 가고 뭐 편의점 들러서 다른 물건 사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지체를 시켰을 뿐이지. 예. 근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철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게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은 본인이 반대를 했으면 반대해서 올 스톱 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톱이 되질 않았거든요. 예. 그 출동했던 대원들은 비상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참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다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본인이 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 해제된 이후에 새벽에 1시 반에 국방부 전투통제실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참의장 포함해서 다 질책하잖아요. 김용현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국회에 몇 명 보냈냐?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한 500명 보낸 거. 거 봐, 내가 너무 작다 그랬잖아. 1000명 보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질책했다는 것이 국방부 그 보좌관 통해서 다 진술이 됐거든요. 16일 날. 그런 상황이고 이미 우리는 계엄 직후에 또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국회 왜 500명 보내냐, 1000명 보냈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판국인데 여기저기 군 왜 보내냐라고 질책을 했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저는 이미 이 상황들이 다 거짓 진술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한덕수, 김용현 장관도 지금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깨지면은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만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실과 부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어디 보내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어떤 국회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야기할지도 몰라도 나머지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결국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사후에 출동시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을 본인이 이제 잘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출동한 병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반대 의사 표명에서는 이미 다른 어떤 사람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렇게 되면 경제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와 비슷하게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되게 지금 상시의 사항을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의 저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뭐 언론사 등 민간기관의 계엄군을 출동시켰고 그거 시키지 말라고 올스톱 하라고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명령이 일선 부대 계엄군에게 전달도 안 된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란 수계가 당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란 얘기예요? 윤석열 피고인은 그냥 내란 수계보다 못한 뭐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훨씬 역할이 작았던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단순 가담자 지위에 불과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다 좌지우지하고 군대도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대통령이 반대했는데 철수도 안 시킨 내란 수계가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뭐 요 내용에 대해서도 뭐 또 교차 검증을 통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도 비슷한 취지로 그러면 대통령 허락도 없이 그렇게 출동시켰다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증언 중에 자칫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만한 내용도 있었는데 요건 한번 들어보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 계엄 선포 직후의 얘기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주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그 에이펙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 해에는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혹시 이 해당 남미 국가에 보도가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이 내용은요. 시간 관계상 저희 홍기원 민주당 의원 외교관 출신입니다. 잠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어제 한 전 총리 재판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원래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동석을 할 수 없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허가 없이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발언하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논란이 불거졌는데 석방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그냥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진짜로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감치 명령을 내렸고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한다고 하죠. 며칠 할지 뭐 최대 20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서 어떤 사정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감치 명령은 내려졌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수감기관에 입소가 되는 사람이 인적사항이 특정이 돼 있죠. 보통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을 시작할 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정신문을 하듯이 수감기관도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입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감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이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러면 입소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그렇죠. 감치 명령이 취소된 게 아니고 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 들어가는 절차가 잠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이 되면 이제 15일 들어갈 겁니다. 저는 뭐 조만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그래서 풀려나서 어젯밤에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 했어요.
글쎄 뭐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감치 명령도 뭐 꼭 감치까지 했었어야 하는 좀 과한 처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감치까지 당할 정도로 받았다면은 나와서는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뭐 다 법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는 감치 안 될 거라 판단해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홍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유튜브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뭐 회의를 하면서 유튜브 강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김용범 그 정책실장도 그 김은혜 의원 이야기에 막 그 국회에서 굉장히 소론하다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에 가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 때문에 큰일인데 저는 감치 명령 자체가 지금 내란 재판이라는 중대한 어떤 상황에서 비록 정인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에 대해서 감치 명령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하다고 봤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예. 아니 변호인 감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김용범 실장까지 가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유튜브 총연합회인지가 뭔가 발족을 한대요. 그거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관해줬잖아요. 그거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대관의 문제가 아니죠. 민주주의와 완전히 이 법치에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오늘의 그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연결지어서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혀 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반송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500분 넘게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 이분들은 참 저희에게 소중한 분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 중입니다. 잠시 후 이 대통령의 중동 구상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미 간 팩트시트 주요 내용 분석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교 전문가, 국회 외통위 소속 외교관 출신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그 윤 전 대통령 법정 증언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읽어드리며 계엄 직전에 남미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린 다자회를 갔는데 조금 사는 나라는 원조해달라는 등 이런 얘기, 소위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놨다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중요한 외교에는 자기는 집중하고 아닌 거는 한 전 총리에게 집중하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외교관의 시선에서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소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외교 참사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지 이번 윤석열의 발언을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으면 예. 올해는 어디서 열렸습니까? 경주죠. 예,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펙 정상회의 주최국인데 그거를 총리가 가도록 했다. 자기는 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UAE 거쳐서 이집트 가셨고 예. 이제 그 마치면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가시는 거거든요. 에이펙과 G20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다자회의입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또 UAE 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습니까?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발언을 보면 왜 지난 3년 동안 외교 참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온 국민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치고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랍에미리트와의 성과를 보니까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런 명칭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100년 동행. 예.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이 제목에 주목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간 함께 가자. 그래서 서로 외교 관계를 도약시키자. 예. 이런 공동 성명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제목의 공동 성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UAE는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런 걸 담아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것 같고요. UAE는 예전엔 에너지 또 건설 분야 협력에서 지금은 방산이나 원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AI까지 예.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제목을 보고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좀 우리가 익숙한 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UAE랑도 정말 중요한 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생각이 중동 지역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역시 한미 공동 팩트시트 지금 남은 또 과제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지난 14일에 이 대통령이 직접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성과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한미 팩트 시트는 에이펙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의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한 설명 자료거든요. 예. 그게 발표가 늦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발표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또 전자권 문제 등등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중요했던 그 통상 협상이 타결이 돼서 우리나라 그 대무역의 그런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이제 결국은 이번에 그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투자 분야에 그 중에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국력을 길러야 되겠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결국은 수익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따가 좀 이 패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익 배분 분야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알맹이 없는 발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반론을 하신다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공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그 내용을 이번에 정리해서 발표가 된 건데 국민의 상식에 또 대내외적인 그런 평가에 아주 어긋나는 그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뭐 일부 말씀하신 대로 MOU 수익 배분 문제 등등을 또 근거로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핵잠 건조 승인 또 언급하셨는데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 안보실장이 이미 몇 차례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는 핵잠을 건설할 수 없다.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상호 간의 인식이었고 다만 연료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가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 네. 팩트시트 보면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더욱이 또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혹시 말이 또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하도록 승인해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연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핵 추진 잠수함은 결국은 잠수함에 그 소형 원자로를 넣는 거거든요. 그게 고급 기술이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앞으로도 또 상당한 기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기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호주의 경우도 핵 추진 잠수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협상이 3년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은 양국이 완전히 합의가 됐다. 다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부처 간에 그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개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이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지난 18일에 팩트시트는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도 이제 그 팩트 시티에 그 북한 비핵화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 같고요. 예. 다만 북한의 그 반응 수준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 예, 통상적인 수준이다. 예. 근데 저는 북한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성기 대북 확성기도 철거하고 또 9.19 군사합의도 복원하겠다는 뜻도 표했고 북한과 교류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 차례 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협상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건 어떤 표현으로 해석하세요? 그만큼 한미 간의 이번 관세 협상은 우리에게 어려운 협상이었다. 그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굳은 의지를 갖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협상은요. 장관이나 실장 수준에서는 최종적인 결단을 못합니다. 예. 당연히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협상팀이 버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참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앗으려는 자를 상대로 덜 뺏기기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번에는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협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협상인데 우리가 얼만큼 덜 뺏기는 하지 상호간에 윈윈하는 협상이 아니거든요. 예. 예.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죠. 예.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은 예. 아마 이번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내주는 합의를 했을 거다.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한미 간의 합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타결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예. 또 산자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이 얘기한 걸 보면 본인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뚝심 있게 버텼고 마지막 순간에 미국 쪽이 우리를 더 압박해도 더 이상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양보하면서 합의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1등 공신은 대통령이다. 1등 공신 국민입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국민이 뒷받침해줘야 대통령이 예. 버티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된 다음에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왜 빨리 결과를 안 내놓느냐. 그런 게 굉장히 좀 큰 압박으로 느껴졌던 거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께서는 국민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기업인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사실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재정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예. 그 성과도 대통령에게 있는 거지만 국민들이 뒷받침해주고 또 우리 기업인들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진지하게 또 부연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 지지율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에이펙 네. 정상회의 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원인으로 해서요.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11월 둘째 주 보면 59%로 자라고 있다가 조금 전주에 비해서는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63%가 워낙 컸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대장동 이슈가 그만큼 또 외교적 성과를 덮을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또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다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사실 저도 많은 시민들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너무 잘 됐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예. 또 항소 포기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대통령의
관여하거나 또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하거나 하는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연결되는 거로 보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외교에 또는 내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시작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네. 있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예. 이번 한미 협상이 MOU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국회 비준 대신에 특별법 제정하겠다가 이제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비준 받아야 된다는 네.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 이번 MOU에 2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 그야말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약이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번 MOU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MOU를 일본이 체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5가지 항목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 불로 제한을 했고 사업 추천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도록 했고 투자 조건에 상업적 합리성도 집어넣었고 이익 배분이 좀 아쉬운데 이 원리금 회수까지는 5대 5지만 만약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20년 내에 미회수가 될 것 같으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항목도 넣었고 그다음에 이 투자 이익 관리도 일본은 프로젝트별로 손실이나 이익을 따지는데 우리는 그걸 다 묶어서 손실 나면은 이익 난 데서 채워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었습니다. 프로젝트 간 메꿀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잘 하긴 했는데 이 4번을 보시면은 원리금 회수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5대 5로 나누도록 돼 있고 또 원리금이 다 회수되면 미국이 9, 한국이 2를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부 다 우리 돈을 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악성 조항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 MOU를 우리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면 이거를 법제하겠다는 건데 우리한테 불리한 걸 법제한다는 것은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거죠. 다만 이 MOU를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법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또 제대로 투자가 되는지 또 원금 회수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를 국회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MOU 자체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체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비준을 받게 해서 그렇게 구속을 하는 거는 우리 발목 잡는 거다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자해적인 주장입니다. 반론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알겠는데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헌법상 원칙 아니냐, 위헌 소송 갈 거다 이런 반론을 하거든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준 받지 않아도 비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국가 재정을 지금 2천억 불까지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겠다. 그러면은 그 국회 승인을 받아서 국가 재정에 관한 지출을 하는 거니까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은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이 없다. 네. 위헌 소송 가도 이거는 국힘이 이길 수 없다. 그건 아마 국힘이 더 잘 알 겁니다. 비준 필요성 놓고 아무튼 지금 여야가 다시 또 대립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거 어떻게 좀 절충점을 찾을 아마 있을까요? 이 투자 특별법 이거 이제 정부에서 이번 달 안에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국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은 결국은 이 한미 간에 합의한 이 내용을 국회에서 승인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우리 이웃 나라 두 나라 중국, 일본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또 한중일 간의 협력도 하게 돼 있는데 중국과 일본 간에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시작점이 결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한 발언인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는 뭐 아주 서로 간에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났지만 네. 여자 아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 도발적인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한일 관계도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려된다. 그럼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독도 상공에서 에어쇼 했던 우리 비행기가 일본의 급유를 받고 뭐 두바이인가요? 어디에 에어쇼 가려고 하는데 그거 일본 정부 승인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발언하고 예. 중국과 이렇게 충돌이 격화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지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본인의 그 국내 정치가 어려워지면 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 보였던 모습은 참 그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굉장히 해나가자, 좋았는데. 셔틀 외교를 우리가 예. 잘 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슈인데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인데 다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캄보디아 이슈, 한국인 피해. 여전히 그때 뭐 정부 추산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뭐 수천 명, 많게는 뭐 몇만 명 이런 추산도 있었는데 네. 일부만 귀국했잖아요. 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예. 나머지 지금 파악 안 되는 규모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예. 좀 해결? 현재 그 뭐 구금돼 있다 또는 연락 두절이다 신고된 사람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해가지고 코리아 데스크 설치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2명이 파견이 가 있고 앞으로 이달 안에 5명이 더 가거든요. 그러면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서 우리 한국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많은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민주당의 재국민안전대책단의 일원으로도 갔고 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가서 실상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는 캄보디아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또 그야말로 선량한 사람들이 단순한 여행객이 납치되거나 감금되거나 뭐 이랬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황이다. 다만 감금되고 또는 구금되고 구타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스캠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 사람들끼리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런 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젊은이들이 또 캄보디아나 또는 인근 국가에 돈 벌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범죄 근절 자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워낙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여행 경보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감하러 간 여야 의원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코리아 데스크도 설치해서 현지 우리 한국인들 치안 상황도 좋아지고 하니까 좀 여행 경보도 빨리 좀 조정을 해서 현재 우리 동포들이 좀 고통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누구 왔어요? 광고를 해라 그냥. 올겨울 당신을 찾아온 랍스터 크로스의 선물. 랍스터 컬렉션. 오직 서브웨이에서만.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내 집 마련도 출근길도 스마트하게 활기차게 도시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기주택 도시공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고 시민들이 밤새 불안감을 견뎌야 했던 그때, 또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속보를 쏟아내던 그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그는 할 일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한가했단 말인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외우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 떠나자, 알바몬으로. 익숙한 공간을 떠나 알바도 하고 좋은 기억도 쌓고 알바 여행이 되다. 알바몬. 진짜? 그날 뭐 먹을지 네가 벌써 정했다고? 오. 아이고,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다 모이니까 좋지.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듀얼백 수사팀에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1만 쪽이 넘습니다. 당시 검찰이 봐준 것인지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잠시 후 바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하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